이건 내가 왔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21에서 21일 넘어가는 이날 밤이 무슨 날인지 혹시 구경이 하시나요? 네? 어젯밤에서 오늘 밤, 오늘로 넘어가는 그날, 오늘이죠 사실. 오늘 밤, 오늘 새벽이었죠. 지나간 새벽. 이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 아그니스 데이래. 성 아그니스 데이. 똥 떴습니까 오늘? 안 잤어. 안 잤어? 왜? 못 잤어? 아, 잤어야 되는데 이거. 잤어야. 뭐야, 예준이는 무슨 날인지 성 아그니스 데이가 뭔지 아세요? 아, 몰라요. 관심 없죠? 남자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여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그 12시에 넘어갈 때 잠을 자고 있으면은 꿈에서 미래의 남편이 나타나는데, 미래의 남편이 나타나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도대체 그런 것은? 무슨 어떤 뭐 시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인이 쓴 작품 속에서 나온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나? 우리나라도. 제가 어제 제 친구 중에서, 제 친구들은 이제 국어 교사가 많으니까요, 친구하고 잠깐 이렇게 카톡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고전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고전문학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고전문학인데, 도대체 이걸 왜 그러니까 중세국어라고 해야 될까? 중세국어라고 합시다. 왜 중세국어나 한자어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고전문학을 왜 중세국어 한자어로 배워야 될까? 사이트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현대어로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내용 파악하고 속에 들어있는 표현 기법 파악하고 주제 파악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는 진짜 왜 이걸 중세국어로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가 지금 교사가 아니고 휴직 중이거든요. 올해 이제 말에 복직을 하는데, 자기 복직하고 나면은 자기는 절대 시험 문제를 중세국어로 내지 않아야겠다고 현대국어로 바꿔서 내야겠다 그러더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시험에서 바뀌어야지. 시험에서 현대어로 바꿔서 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하려고 굳이 중세국어를 배우겠습니까? 맞죠? 선생님들이 바뀌면은 충분히 다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어. 자, 우리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처음에 우리는 망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가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조와 절개. 그 다음에 뭐 배웠지? 그 다음에 뭐 연군, 사대부의 연군과, 그 다음에 자연친화. 하나의 주제당 3개 혹은 6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배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국은 고려시대였었고, 지조와 절개는 뭐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소나무나 대나무나 뭐 국화, 사군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조와 절개 작품들 많이 배워보았습니다. 연군가에서는 뭐 충신연두지사라고 해서 연두지사라고 해서 이 충신이 여성 화자로서 나타난다, 이거 이야기했었고요. 자연친화는 자연친화와 닮아있다라고 해야 될까?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막 안분지족, 안빈낙도, 비니무원 이런 것들 쭉 써봤었죠. 그래서 어떤 사대부들이 생각하는 가난은 관념적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대부들이 말하는 자연생활이 얘네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걸 관념적인 가난 이런 거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복습이에요. 복습. 벌써 몇 개 했나? 우리가 3주차인가 이번이? 3주차? 2주차인데도 벌써 이만큼 했네. 2주차인데. 각각의 속에서 배워볼 만한 개념어들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7작품을 할 거예요. 7작품. 근데 오늘은 한번 어제 수업을 했거든요. 수업 내용이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좀 옛날 이야기가 많이 섞여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많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좀 허망할 수도 있어. 해봅시다. 자연친화에서 3작품을 배워야 되는데 한 작품은 조금 쓸모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뺐고요. 그 중에서 남은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한번 배워봅시다.
송순 우리 한번 배웠어요. 지조와 절개에서 인조가 경복궁을 거닐다가 국화를 꺾어가지고 홍문관에 보내서 시 한 편 지으라고 했을 때 그때 시를 지어 올렸던 사람이 송순이라고 했잖아요. 송순은 지조와 절개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10년을 경영하여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다들 눈에 익었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작품에서 유명한 사람이 송순이에요. 읽어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드릴 곳이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는 작품입니다. 예준이 해석 가능한가요? 경영이 무슨 뜻인지 회사 경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경영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기 누구야? 보경이는 본 적 있죠? 뭐요? 네? 뭐요? 이 작품. 아니요. 네? 아니에요? 자,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10년 동안 경영을 해요. 우리가 말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다 할 때 그 경영이에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단어죠. 스케일이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10년 동안 경영을 했다고. 누가? 송순이. 영의정을 지낸 송순이 은퇴를 하고 쓴 작품이에요. 그 영의정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가 아니라 뭐냐? 국무총리.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10년 동안 경영을 했어요. 그 결과물이 뭘까? 그 결과물. 초려상간을 지어냈다고요. 초려상간은 초가집 3칸을 말합니다.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냈다고요. 영의정에게 있어서 초가집, 방 3칸짜리 초가집 하나 얻는 것은 5분이면 되지 않을까? 야, 빨리 저거 사! 돈 3배, 4배 주고 사. 그럼 사는 거지 뭐. 짓는 걸 뭐 지가 짓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인들이 짓는 거지. 그런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10년을 경영한다고 표현했어요. 경영. 왜 그랬을까? 계속 읽어보죠. 그 3칸 중에서, 초가집 3칸 중에서 한 칸, 방 한 칸에는 내가 들어가고 다른 한 칸에는 달을 집어넣고 다른 한 칸에는 청풍, 맑은 바람을 집어넣어요. 각각의 방에다가 이 3개를 맡겨두고 더 집어넣고 싶어. 강과 산도 집어넣고 싶은데 풀방이야. 그래서 강사는 드릴 곳이 없으니 앞으로, 뒤로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합니다.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초가집 방이 3칸이고 내가 들어가고 달이 들어가고 바람이 한 칸 들어갑니다. 강과 산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는 앞에다가 강을 두고 뒤에다가 산을 병풍처럼 이렇게 쳐서 살고 싶다라는 표현이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경영.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안녕하세요. 과장법이에요. 이거 좀 가져가 주시고요. 이 경영이라는 단어에 쓰인 표현 기법은 과장법이에요. 과장. 그만큼 내가 송순이라는 실적 화자가 이 생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을 기대했다고요. 기대했다. 그냥 10년 동안 좀 이렇게 준비해서 혹은 1년 동안 계획을 짜서 이게 아니라 10년 동안, 자그마치 10년 동안 경영을 했다고요. 뻥이죠. 지가 무슨 경영을 해. 5분이면 사는데 그만큼 나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준이 과장의 경영이라는 뜻 아시겠어요? 경영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초려삼간. 평민들에게 있어서 초가집 방 3칸은요 어떤 삶이에요? 풍족한 삶이야. 뭐 3칸이나 돼 초가집 방이. 하지만 누구예요? 사대부잖아요. 사대부의 초가집 삶은 어떻다고요? 가난이라고. 관념적인 가난. 자연 친화, 그 다음에 관념적인 어떤 안분지적, 안빈낙도 이런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연물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 친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 작품에서 말해야 될 것이 물화일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물화일체. 유빈이 이 작품 본 적 있죠? 본 적 있는 거 같죠? 이 작품 물화일체라는 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예준이도 생각해보고 보경이도 생각해보세요. 이 작품 시적 화자의 물화일체적인 태도가 느껴진다.
아, 느껴져요? 아닌가? 아닌가? 왜 자신이 없어? 물화일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너무 단어 자체만 해석을 하면은요,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화일체,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물화일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된 것 같지 않아. 달과 내가 합체한 것 같지 않고, 바람과 내가 합체한 것 같지 않고, 강과 산과 내가 합체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화일체라고 말하면은 오바적인 해석 아니야? 라면서 X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물화일체라고 말합니다. 물화일체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화일체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 첫 번째, 가까워지려는 노력. 완전히 합체를 해야만이 물화일체가 아니에요. 가까워지려는 노력만 보이더라도 물화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달,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얘네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물화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행동을 따라함. 행동 따라함. 이 자연물의 행동을 따라함.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저 하늘을. 나도 같이 갈매기의 날개짓을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화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이심전심. 이심전심이 그나마 물화일체에 제일 가까운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으로써 마음이 전달된다. 우리는 마음을 전달할 때 뭘 사용해요? 말을 사용하잖아요. 말. 제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 말을 해야 알지. 행동을 봐야 알죠. 하지만 마음이 마음으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된대. 그것은 물화일체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둘이 통하는 거겠죠. 텔레파시가.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작품이 있냐면은 그 술잔을 들고 딱 산을 바라보니까는 그 산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웃음 짓지 아니하여도 나는 그 산이 사랑하는 님보다 더 좋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좋아? 산이 나에게 말하지 않고 웃음 짓지 아니하여도 나는 산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물화일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이 작품 물화일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연친화에 대한 작품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상해. 자연친화가 많이 줄어들었어. 옛날에 진짜 자연친화 많았어. 남겨볼게요. 좀 더 비만이 얼리. 아, 좀 그쳤어? 다행이다. 이런 거 너무 싫어. 비도 싫고 눈도 싫고 저는 다 싫습니다. 흙도 싫어. 흙도 싫고 아스팔트가 제일 좋고. 여러분들 아스팔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아스팔트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는 군대가 알게 돼 있어요. 아스팔트에 잡초 안 나잖아요. 잡초 안 나지. 눈 빨리 녹지. 얼마나 좋아. 흙 위에는 잡초 나지. 눈 안 녹지. 비 오면 질퍽질퍽거리지. 극혐이야. 도시가 제일 좋습니다. 헛소리였고요.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죠.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과 그리움. 근데 이 주제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주제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은 주제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망국, 지조화절개, 애국, 연군가, 자연친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 주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뭘 써야 되냐? 이걸 쓰셔야 됩니다. 기녀시조라는 것을 써두시는 게 좋아요. 기녀시조. 이 말을 써두시길 바랍니다. 기녀시조. 물론 사랑과 그리움의 모든 작품이 기녀시조는 아니지만은요, 대부분 이 주제에는 기녀들이 쓴 시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녀시조로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지식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작품들은요, 시조들 쓴 사람, 쓴 계층이 누구예요? 양반 사대부들이었죠. 시조를 향유한 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대부들이 시조를 창작을 해요.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배울 기녀들이 창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중인이 등장을 하고요. 중인, 가객이라고 쓰겠습니다. 중인 계층에서 가객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평민도 시조를 창작을 합니다. 이렇게 4개, 조선시대 시조를 향유한 계층을 4개라고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1학년 때 배우셨을 겁니다.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없는 교과서도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4개로 나누는 식으로 단원을 짜거든요. 어디 한번 읽어 말해볼까? 자, 형식,
형식. 사대부들은 3장 6부 45장 내외 4원부 3, 4조 4, 4조의 음수율을 지키는 평시조를 창작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 다 평시조였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은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평민들이 쓴 시조의 형식을 사설시라고 하죠. 사실상 뭐 형식이 없죠. 얘네는 형식을 형식에다가 합격을 주는 게 사설시조잖아요. 자, 그럼 질문. 기녀는 평시조를 썼을까요? 사설시조 썼을까요? 중인, 가백은 평시조를 썼을까요? 사설시조 썼을까요? 기녀는 평민에 가깝나 사대부에 가깝나? 중인은 평민에 가깝나 사대부에 가깝나? 자, 보경이. 기녀는 평시조 썼을까요? 사설시조 썼을까요? 사설시조. 자, 평시조입니다. 유빈이. 중인은 뭐 썼을까요? 자, 평시조 썼습니다. 이걸 나도 이거 좀 고등학교 때 누가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대학교 가서 이제 알았죠. 대학교 가서. 자, 그럼 주제를 한번 말해볼까? 주제 사대부는 우리 관념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념적.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주제들을 관념적이라고 말을 하죠.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서 쓰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 대부분 관념적에 해당합니다. 기녀들은 뭐 썼을까요? 사랑, 이별, 그리움 요걸 씁니다. 중인들은 뭐 썼을까? 중인들 유희가 뭔지 아시죠? 유희왕 즐겁게 노는 것이 유희죠. 평민들은 이제 다양한 주제를 썼지만은 풍자와 해악이 대표적이죠. 풍자와 해악이 대표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대부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써요. 자기들이 좋아서. 내가 좋아. 그래서 우리 노래나 한 편 지어보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즐겁게 노래 짓고 놀았단 거예요. 사대부들은 그냥 좋아서 쓴 게 평시조이고요. 기녀들은 시조를 왜 썼을까요? 기녀는 시조를 왜 썼을까?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기녀가 현대판 노래방 도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술 마시러 오고 노래방 오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 맞춰주고 술 따라주려고 그런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녀잖아요. 안 좋은 말인지 알지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손님이 왔는데 20대의 청년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트로트가 요즘 유행하다고 트로트 옛날 트로트 불러버리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아이돌 노래 없어요? 아이돌 노래 나 좋아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저기 부장님들 50대, 60대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거기서 분위기 맞춰준다고 요즘 톡톡 튀는 20대에 그냥 최신 노래 불러. 가사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말고 좀 야한 노래 좀 불러봐. 이럴 거잖아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야 돼요. 기녀들이 시조를 부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찾아온 사대부들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대부들이 야, 너 노래 잘 부른다면서 술만 나게 노래 한 곡 좀 뽑아봐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부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사대부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형식을 지켜줘야죠. 주제는 갑자기 술만 나게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충, 효, 우구 이런 거 해봐봐. 뭐라고 하겠어요? 화끈한 것 좀 불러봐. 너무 지겹다. 술맛 떨어진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끈한 거. 우리 발라드 노래들 들어보면 다 사랑 노래잖아. 아이돌 노래 들어보면 전부 사랑이고.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부른 거? 사대부를 위해서 부른 거라고. 그러니까 기녀들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선 후기를 지나고 나서 중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객을 지금 말로 하면 가수예요. 가수들은 뭐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버는 거죠. 사대부는 뭘로 돈을 법니까? 노래 불러서 돈을 버나? 아니에요. 기녀들은 노래 불러서 돈을 버나?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행동일 뿐이지. 근데 가객들은요,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조선 후기부터 전문적인 가수가 등장을 해요. 누가 돈을 줘? 평민들이? 사대부들이 자기 파티할 때, 잔치할 때, 그때 불러가지고, 야, 너 노래 잘 부른다면서 화끈한 거 한번 땡겨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파티 가서. 그러니까는 누구의 기준에 불러야 돼? 양반의 기준에 가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티 가서 불렀는데 충, 효 뽑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뭐예요? 즐겁게 살자. 똑같은 자연을 소재로 두더라도 얘네는 자연 속에서 관념적인 걸 노래하는데 얘네는 자연 속에서 해피, 베리 해피만 노래하고 끝이에요.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중인의 시조와 사대부의 시조는 다른 색채를 띱니다.
자, 조선 후기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죠. 여기서 달라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임진의 라인이죠. 물론 여기서 터진다. 여기서 터지긴 여기서 터지는데 자, 임진의 라인이 터져요. 임진의 라인. 임진의 라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분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너네랑 달라. 너네 평민들, 천민들, 너네랑 우리는 달라. 훨씬 고귀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는 더 중요한 일을 맡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를 받아 마땅해. 위기가 터지면 우리가 관리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거 인정해가지고는 그냥 그런 각오다 하고 평민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나라에 난이 터지니까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요?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 다들 선조. 왕부터 먼저 도망갑니다. 선조가 짐 싸서 먼저 튀어요. 야,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명나라로 튀자. 우리 명나라 가가지고 황제께 도움을 청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지가랑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전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좀 보니까 의병장들이 이기고 있네. 야, 잠깐만 멈출까 우리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국경에서 멈춰 있어요. 선조가. 쓰레기 같은 놈이죠. 국가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따라서 누가 가? 선조 따라서. 양반들 다 가는 거죠. 다 같이. 국경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배신감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또 평민들이 의병장들이 일으켜가지고는 일본군에 맞서 싸워가지고는 승전보를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 후기가 왔을 때 평민들에게 어떤 의식이 생겨나요? 어떤 의식이? 이게 생겨납니다. 이게 평민의식의 성장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준이가 모의고사를 풀었어. 똑같은 시험지를 제가 풀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제에서 풀었는데 예준이는 95점을 맞고 저는 60점을 맞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예준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 별거 아니네 선생님. 내가 잘난 척만 하고 막 그러더니만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내가 여기 서가지고 강의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평민들의 생각이라고. 그걸 평민의식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이 생각이 평민의식의 성장이에요. 그러면서 평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 예술, 문학 이런 데 뛰어듭니다. 4대부들만 했던 것들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뛰어들어요. 그 중에 문학이 뭐예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자, 보십시오. 기녀와 중이는 누구를 신경 썼다고요? 4대부를 신경 써야만 했다고요. 돈을 주는 게 얘네였으니까. 근데 평민들은 4대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부들의 평시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사설시조. 주제도, 풍자, 우승과 비판이 풍자잖아요. 누구를 까는 거예요? 양반들 까는 거잖아요. 왜? 양반들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평민의식의 성장이라고 한다고 해요. 교과서에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식의 성장이란 말도 나옵니다. 박시전이라든지 또 뭐 있어?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영웅소설이라든지 여성들의 가사라든지 작품들 보면은 여성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남자놈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고서는 그 위기가 오니까 고통받는 건 여자야. 그러니까 짜증나지. 내가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그걸 여성의식의 성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기녀시조를 배울 텐데 기녀시조의 의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의의. 기녀시조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개 정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좀 더 중요하죠. 시조를 향유하는 사람의 숫자로 본다면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4대부만 썼다가 그 다음에 4대부는 계속 쓰고 거기에 기녀가 얹어지고 그 위에 중인이 얹어지고 그 위에 평민이 얹어지잖아요. 점점 늘어나겠죠. 이걸 향유 계층의 확대라고 그러거든요. 4대부 시조 향유층의 확대라는 말을 쓰는데 4대부에서 평민까지 가는 과정에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기녀가 있어. 무슨 역할? 어떤 향유층 확대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기녀는 신분상으로 보면 평민에 가까워. 그런데 얘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는 4대부 시조에 가깝네. 그러면 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기녀 시조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의는 듣기만 해보세요. 얘네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기녀들이 좀 배운 게 없으니까. 기녀들이 4대부만큼 배운 건 없겠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을 그때 당시에 썼는데 그게 뭐 지금 보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사대부 계층이라는 측면, 사대부로다. 죄송합니다. 시조의 항유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되나요? 알아두면 좋아요. 당연히 2학년 때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선생님들이 안 가르친 건지 궁금해.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별로 이랬는지 아니면은 진짜 안 가르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기녀시조 첫 번째 작품. 오늘은 옛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몇 번을 가려꺾어라는 홍강의 작품입니다. 먼저 작품 읽어보고 옛날 이야기 해드릴게요. 몇 버들, 뇌는 산이죠, 산. 산에 있는 버들을 가려 꺾어서 좋은 것들만 가려 꺾어내서 보내노라. 누구에게? 님에게 보내노라. 주무시는 창 밖에다가 이 버들을 심어두고 봐주세요. 밤에 비가 내리는 때에 그 비를 맞고 새 이파리가 버들에서 피어나거든 나인가 여겨주세요. 대충 느낌 오시죠? 이별의 상황에서 님에게 버들을 보내고 그 버들을 나와 동일시해서 계속 그 옆에 있고자 하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그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쭉 쉬워요. 끝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작품은 끝이야. 옛날 이야기 해야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양이고 여기가 홍원이라는 곳이에요. 홍원이라는 지역이 홍랑이 태어납니다. 홍원이라는 지역에서 홍랑이 태어나요. 지금 오늘 배울 기녀시조라는 것들은 대부분 임진왜란을 좀 그런 임진왜란 전후에 위치해 있는 작품들입니다. 임진왜란 전후에 위치해 있는 작품들. 아무튼 이 시대쯤 해가지고는 홍랑이 태어납니다. 근데 엄청 예뻐요. 엄청 노래를 잘 불러.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많은 남성들의 대시가 있는 거예요. 유빈이 오늘 꿈 꿨어요? 성 아그니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꿈 꿨습니까? 미래의 남편감에 대한 꿈이 오늘 나오는 날이었을 거예요. 안 꿨어? 네. 도경이는 안 잤대. 꿈을 잘 안 꿔요. 꿈을 잘 안 꿔? 자, 대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홍랑은 자존심이 굉장히 셌어. 자존심이 셌어. 그래가지고 거절을 다 해요. 나는 운명적인 남자 아니면은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운명적인 남자는 기다릴 거야. 기다립니다. 그때 여기 한양에서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으로 가가지고 일하라고 부임을 받아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최경창은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아주 시를 잘 쓰는 사대부 중에 한 명이라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 딱 오니까 홍랑이 최경창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최경창도 홍랑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요. 둘이 진한 사랑을 나누겠죠. 여기서 진한 사랑을 나누겠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최경창은 유부남이었어. 이미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올 때 처자식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국경 지역까지 이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이제 오는 것이죠. 와가지고 그냥 바람 피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보내다가 2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됐어요. 최경창이. 이제 돌아가야죠. 왕명이니까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헤어지기 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 홍랑이 마중을 나가요. 끝까지 이제 마중을 나가. 근데 홍랑은 이게 관기였단 말이에요. 관청에 속한 기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중을 나갔을 때 최대치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드디어 최경창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때 뭘 썼어요? 이 시조를 썼다고. 이 시조. 여기서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미안하다 라마. 경창 오빠 저번화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몇 번의 발에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최경창에게 주기는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 밤비에 세입 나거든 나인가 홍랑인가 여겨주세요. 물론 거기에 없었겠죠. 그 노래를 부를 당시에는 종이하고 벼루가 없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최경창이 한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문집에 기록으로 이 시조를 남깁니다. 그래서 기록은 최경창의 문집에 남아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시조의 배경 지식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홍랑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자, 이 최씨 가문은 당연히 양반 가문이겠죠. 양반 가문들을 보면은 문중에 그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문중에 그 어르신들을 다 모셔놓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묻혀 있냐면은 홍랑이 묻혀 있습니다. 실제로 최씨 문중에 그 공동묘지
여기거든요. 여기 해주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면 홍랑의 무덤이 있어요. 기녀의 신분으로 양반의 무덤에 들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겨우 이 정도 스토리만 가지고 최경창 그 최씨 문중의 무덤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둘이 헤어진 다음에 1년 만에 최경창이 한양에서 아파요. 병에 걸립니다. 알아 누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홍랑이 홍원에서부터 한양까지 달려옵니다. 그냥 여기 관기고 보고 무시하고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는 2년 만에 만나가지고는 엉엉 울면서 서로 또다시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 여기는 뭔 꼴짝이니까 누가 알아보겠어 최경창을.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바로 그냥 소문이 삽시간에 빠져버리는 거야. 스캔들이 쫙 나버리는 거죠. 먼저 홍랑 같은 경우는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이 지역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양에 올 수 없다라는 법칙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랑 너 뭐야? 너 빨리 저리 가. 너 여기 오면 안 돼. 빨리 가. 그래가지고 돌려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최경창은 이때 당시에 붕당 정치가 상당히 심했는데 여기가 최경창이 있는 집단이고 여기가 반대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그냥 미끼를 문 거예요. 미끼를 물었다기보다 제대로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어디 시국이 이런 때 계집질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지.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비판을 막 까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최경창이 이제 은퇴를 하고 물러납니다. 홍랑은 돌아가 버리고 최경창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죽어요. 결국에는 죽어. 이래가지고 최경창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경창이 죽었으니까 여기 최씨문중의 무덤으로 묻어주기 위해서 해주로 돌아오죠. 해주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은 홍랑이 다시 해주로 갑니다. 해주 가서 뭐하냐? 3년상을 치릅니다. 3년상. 3년상이 뭔지 아시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뭐 가족 남편이 죽었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묘자 옆에서 이제 음악 같은 거 지어놓고서는 묘자리 봐주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이 3년상이잖아요. 이거 어려운 것을 치러줍니다. 어려운 걸 치러줘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준이도 생각해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누굴까? 예쁘고 얼굴 예쁘고 노래 잘 부르고 이번에 뭐 제니가 유튜브 개설한지 7시간 만에 100만 뷰 찍었다면서 그랬다잖아. 자 이게 제니라고 합시다. 제니가 지금 저기 예준이 옆집에 3년상 치르러 왔어. 그러면은 그거 가만히 어이구 불쌍해라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사인해주세요. 셀카 찍고 그 다음에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고백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닌가? 그래야 되잖아. 장난식 하는 사람한테 사인을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이 3년상이 아니야. 7시간에 100만 뷰 찍는 데스타가 옆에 있는데 가가지고는 빨리 셀카 찍고 그래야지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3년상을 제대로 못 치르니까 홍랑이 자기 얼굴을 칼로 그었다고 칼로 그어버리고 그 다음에 숯을 갈아가지고 그걸 마셨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좀 너무 고어해. 현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3년상을 마치자마자 뭐가 터지냐면 저기 왼쪽 위에 썼던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는 홍랑이 최경창이 쓴 문집들을 가지고 자기 고향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홍원에 가가지고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문집을 지키고 있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해주로 돌아와서 문중에게 최경창의 문집을 돌려줍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묻어줘야지. 무덤에다가 자기네 문중에다가 3년상까지 치러주고 문집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홍랑은 죽습니다. 얼마 있어서 홍랑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죠. 이게 홍랑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홍랑의 작품 이거 하나뿐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하나뿐인데 옛날 이야기를 되게 길게 했습니다. 되시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자가 없어요. 읽기가 너무 편해. 왜? 기녀시조가 원래 이렇다고요. 그래서 의의가 뭐다? 우리말의 묘비를 잘 살려가지고 작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겨봅시다. 74번으로 가면 황진이 나옵니다. 황진 이야기 하나 해주고 작품 안 보고 쉬었다 갈게요. 황진 이야기 해주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한 번 주도 안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네. 아무것도 안 하고. 황진. 예준이 황진이 알죠? 황진이 실존 인물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TV에서 보는 것 같아요. TV? 서른 넘은 녀석들 아세요? 어? 서른 넘은 녀석들이라고 설민석 나온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황진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하면 또 논개도 있죠. 거기 논개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황진이는 실존 인물이 맞아요. 근데 논개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논개는 허상이에요. 논개가 뭐한 사람이에요? 요거 임진왜란때 진주성 그 누각에서 그 일본군 잠수하고 여기서 춤추다가 꼬시는 척하면서 이야하고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논개잖아요. 딱 여기 손 가락지 10개 반지 껴가지고는 장수 품에 안고 탁한 다음에 이야 하고 진주 난강으로 퐁당 빠져가지고 죽었던 자살했던 그 사람이 논개잖아요. 뻥이에요. 뻥. 없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주성에 가봤는데 그 낙성문가 있어요. 그 논개가 떨어졌다는 곳이 있어요. 좀 경사가 되게 완만합니다. 경사가 좀 완만해요. 굴러가다 여기서 멈출 것 같아. 논개는 뻥이에요. 뻥. 그 논개라는 소상인 거왜 하는데요? 왜 만들 것 같아요? 들어보면 되게 기분 좋지 않나? 우리에게 이런 기상이 있었다는 거?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의 신화라든지 그런 이유잖아요. 재밌잖아. 재밌으면 되는 거지. 자, 황진이는 실존 인물은 맞는데 너무 이 사람도 황진이다, 이 이야기도 황진이다, 그래서 황진이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좀 과장됐어. 황진이 이야기 과장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그만큼 유명한 기생이었죠. 황진이는 한양이 여기 있다면 여기 개성에서 태어난다. 개성. 아까 침에 홍랑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황진이는 여기서 태어나. 얼마나 유명하겠어. 얼마나. 수도권 바로 옆에 있는데 얼마나 유명하겠어. 자, 황진이에 대한 기록은 15세부터 있습니다. 15세. 벌써 이때부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노래를 잘 불러. 그러니까 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그 말을 들어 청혼을 받은 황진이의 엄마가 꺼져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이면 내 딸을 줄 것 같아? 이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삼사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남자의 이제 상여 이게 무덤을 향해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갈 때 딱 땅에 붙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 황진이가 재빠르게 뛰어나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서 관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다. 이런 뻥이 어디 있을까? 이제 그 일을 겪은 황진이가 나는 일반적인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기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뻥입니다. 원래 황진이의 엄마가 기녀였기 때문에 황진이는 기녀가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자, 기녀가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명월, 닉네임을 명월이라고 짓습니다. 밝은 달 명월이라고 지어요. 황진이는 기녀를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은 황진이 굉장히 반항적인 여자였어요. 반항적인 여자. 어디 부분에서 반항이냐면은 남성 중심의 이 사회, 남성 우위의 이 사회의 관점을 깨버리고 싶었어요. 있는 척하고 유식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는 남성들의 그런 우유의식을 깨버리고 싶었던 사람이 황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의 일생을 보면요, 전부 남자 꼬시고 버리고 그것밖에 없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지족선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족선사. 10년 동안 수양을 했다던가 30년 동안 수양을 했다던가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대요. 그런 애가 있어? 내가 한 방에 꼬셔가지고 컷시켜야지. 황진이가 가가지고 지족선사 꼬시고 바로 차버립니다. 바로 차버려. 지족선사 넘어가서 바로 컷 당해버려. 지족선사는 그 수양했던 거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황진이도 얻지 못하고 파괴승이 되고 끝이 났던 그런 삶을 살았지.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벽계수라는 인물이에요. 벽계수.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종순이 아니라 이종숙이더라고요. 세종의 증손자 이종숙.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4대부 중에 4대부다. 진짜 남자 중에 남자다.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벽계수까지 꼬셔가지고는 컷 시켜버리죠. 바로 컷.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서경덕. 개성의 서경덕이라는 아주 유학자로서 유명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가가지고 꼬셔버려야지. 얼마나 학식이 높다고 필요 없어. 내가 가가지고 한 번 그냥 꼬시면 끝나는 거지 어떡합니다. 황진이가 그 꼬셨던 방법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꼬시냐면은 우리 한복 중에 하얀 소복 있죠. 하얀 소복.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현대 여자 같은 게 있는 속옷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하얀 소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비 올 때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비가 올 때 하얀 소복을 입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넘어가지 그냥. 지족선사 컷! 벽계수 컷! 시킨 거예요. 서경덕 같은 거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서경덕이 안 받아줘. 그 유혹을 뿌리쳐버립니다. 황진이가 오니까는
몸소 황진이의 옷을 속옷을 벗기고 그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방을 따뜻하게 입어서 재워줬대요. 밤이 지났는데 아침 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 그리고 황진이가 일어나니까는 서영덕이 아침밥까지 차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덕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에 황진이가 흠모를 해서 제자가 돼요. 제자. 황진이가 서영덕의 제자가 된다. 제자. 실제로 그래요. 제자가 됩니다. 그렇긴 한데 서경덕이 쓴 작품이 있고 황진이가 쓴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들을 보면은 둘이 서로 좋아했어. 둘이 서로 좋아해. 황진이는 처음에 안 좋아했는데 그 덕을 흠모하면서 서경덕을 좋아하게 되고 서경덕은 그 여자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마음이 살랑살랑하죠. 그러니까 서경덕도 황진이를 그리워한 작품을 남기긴 해요. 하지만은 사제지간의 연애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진이가 좋아했던 마음을 뒀던 사람이 서경덕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사종. 이 사람과 실질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이사종. 이사종은 한소리꾼이에요. 한소리꾼. 그러니까는 양반이 아니죠. 사대부가 아니라 평민, 천민 이런 사람입니다. 이사종이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눠요. 대신 계약 연애를 한다. 우리 6년만 사귀자. 6년만. 3년은 나의 사랑으로 사귀고 3년은 너의 사랑으로 사귀자.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사귀기로 합니다. 6년 동안 소리꾼이니까 판소리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황진이의 작품이 총 6개가 남아있는데 그 6개 중에서 이사종을 향한 사랑을 쓴 혹은 그리움을 쓴 작품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세양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소세양.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세양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은 황진이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야, 황진이, 얘 양반이에요. 너랑 30일만 사귀고 나면 난 미련 없이 널 떠날 수 있어. 30일이면 뭐 너랑 볼장 다 보는 것이지 뭐. 내가 30일 이후에 너랑 또 같이 살려고 하면 사람이 아니다. 진짜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사람에다 가는데 마지막 날 황진이가 제대로 한 방 꼬셔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소세양이 떠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소세양을 사람도 아닌 놈이라고 놀렸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황진이는 40살에 여기다 써볼까? 40세에 죽습니다. 40세에 죽어요. 짧은 삶을 살았죠. 뭐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짧은 삶도 아니지. 자, 죽으면서 황진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무덤에 묻지 말아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살고 나보니까는 좋은 삶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나를 이제 길거리나 바닷가에다 어디다 던져가지고 새의 밥이 되게 만들어서 훗날 여자들에게 나를 이제 반면교사 이렇게 살지 말라고 경계하는 역할로서 나를 시신을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차마 황진이를 시신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개성했다가 무덤을 만들어줘요. 이 무덤과 연결되는 시조는 오늘 맨 마지막에 또 이어진 스토리가 하나 약간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황진이 시조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